2025년 6월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참관한 북한 해군 진수식에서 야심작 잠수함이 바다에 닿자마자 침몰한 거예요. 그 순간 강대국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중국은 경제특구 평양을, 러시아는 군사기지 제공을 조건으로 내걸었죠. 모두 북한을 속국으로 만들려는 가혹한 조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어요. 단 11만 원의 최신 군함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정치적 조건도 없이 말이죠. 이것은 정치적 쇼다. 세계가 의심했습니다. 독일 출신 EU 조사관 안나 로젠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녀가 직접 목격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한 발 없이 중국 함대를 물러나게 한 위험. 70년 적이었던 북한과의 진정한 형제에 과연 11만 원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세계를 감동시킨 대한민국의 실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11만 원 지원이 진심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 최고를, 정치적 쇼라고 생각하신다면 의심스럽다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2025년 6월 15일 함경북도 청진항에서 벌어진 일말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북한 해군의 야심작 백령이로 진수식이 거행되고 있었죠.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러시아 기자단은 생중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자존심을 걸고 준비한 행사였어요. 김정은은 특별히 제작된 관람석에 앉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양옆으로는 핵심 간부들이 도열해 있었죠. 해군 사령관부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까지 북한 군부의 최고 위층이 모두 참석했어요. 군악대의 웅장한 행진곡이 청진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천 명의 주민들이 손을 흔들며 환호했죠. 거대한 잠수함이 천천히 바다로 향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제작된 백령 1호가 드디어 바다와 만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김정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죠. 그는 옆에 있는 해군 기술 총책에게 뭔가 지시를 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악몽의 시작이었어요. 잠수함이 물에 닿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정상적인 절차인 줄 알았죠. 진수 후 안정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울기가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완전히 옆으로 뒤집히며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만든 최신 잠수함이 단 몇 분 만에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군악대 연주는 뚝 끊어졌고 관람석에서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주민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렸죠. 김정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주먹이 단단히 쥐어졌고 턱 근육이 경직되는 게 보였어요. 옆에 있던 간부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며 떨고 있었습니다. 이 무능한 놈들아. 김정은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해군 기술 총책을 즉석 해임했어요. 당장 끌어내라. 경호원들이 달려와 기술 총책을 강제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러시아 기자단의 카메라에 생생히 담겼어요. 전 세계가 북한의 치욕적인 순간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 몇 시간 만에 국제뉴스는 북한 해군 참사로 도배되었어요. CNN에서는 21세기 최대 군사 참사라고 보도했고 BBC는 김정은 체제의 기술적 무능함 노출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 NHK는 북한 군사력의 허상이라며 조롱했죠.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북한이 체면을 잃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자 각국의 반응이 차가웠어요. 아니,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회로 여겼습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선행을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중국은 낮은 선봉 경제특구 50년 한량을, 러시아는 라진항 군사기지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모두 북한을 사실상 속국으로 만들려는 조건들이었죠.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북한 내부에서는 분노가 치솟았지만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한국 외교부는 단 한 줄짜리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조건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상징적 비용 11만 원만 받겠습니다.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11만 원이라는 상징적 금액으로 최신 구축함을 제공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정말로 아무런 정치적 조건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브뤼셀 EU 본부에서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황당했어요. 한국이 무슨 속셈일까?
그게 제 첫 생각이었거든요. 세상에 조건 없는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안나 로젠 34세의 EU 환경해양안전 전문위원입니다. 이번 북한 해군 참사 조사를 위해 파견된 독일 출신 조사관이죠. 브뤼셀 EU 본부 12층 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한국에 제안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정치적 쇼입니다. 제 상관인 마리아 슈미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2세의 베테랑 외교관인 그녀는 냉정함으로 유명했죠. 한국이 북한과 통일 분위기를 조성해서 얻을 이익을 생각해보세요. 다른 대표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 대표는 아시아 국가들의 전형적인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비판했죠. 이탈리아 대표는 결국 뭔가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11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웃깁니다. 네덜란드 대표가 코웃음을 쳤어요. 진심이라면 왜 돈을 받나요? 완전히 공짜로 주면 되잖아요. 저 역시 그들의 의견에 강하게 동조했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5년 전 제 오빠 토마스가 독일 해군 잠수함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인은 중국산 부품의 치명적 결함이었어요. 제조업체는 최고 품질 보증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값싼 재료로 만든 불량품이었죠.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독일 해군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의 그 충격. 로젠 소위가 사고로.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토마스는 제게 있어 오빠 그 이상이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저를 혼자 키워준 사람이었거든요.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된 오빠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안나, 바다는 위험하지만 아름다워. 언젠가 너도 바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야. 오빠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바다가 오빠를 삼켜버렸습니다. 아시아산 부품 하나 때문에 말이에요.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해당 부품 제조사는 안전검사를 조작했고 수십 차례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익을 위해 안전을 포기한 거죠. 그 일 이후로 저는 값싼 아시아 기술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군사 장비에 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기술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아시아 국가들은 항상 겉만 번지르르 합니다. 제가 회의에서 격하게 말했어요. 속을 들여다보면 부실투성이에요. 제 오빠가 그 증거입니다. 마리아가 저를 주의 깊게 바라봤어요. 안나, 개인적 감정이 판단을 흐리면 안 돼요. 감정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겉으로는 첨단 기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럼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마리아가 서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현장 조사관으로 당신을 지명합니다. 한국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 파헤쳐 오세요. 솔직히 가기 싫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불쾌했거든요. 또 다른 아시아의 거짓말을 들으러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밝혀내고 싶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계산인지 말이죠.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빠의 묘지에 들렀습니다. 베를린 외곽의 조용한 군인 묘지, 토마스의 이름이 새겨진 차가운 대리석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토마스, 또 아시아로 가야 해. 저는 묘비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한국이라는 나라야. 11만 원의 군함을 준다고 하네.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마치 오빠가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죠. 이번엔 속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려줄게. 제 주먹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오빠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조사했어요. 경제 성장, 기술 발전, 군사력, 모든 지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지 않으려고 했어요. 숫자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양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슴속에는 의심과 분노가 가득했죠. 한국이 과연 정말로 조건 없는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교묘한 속임수인지 밝혀내겠다는 결심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평양공항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6월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저는 한국 측 담당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항 건물은 예상보다 깔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북한 관리들이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서구 조사관이 들어오는 일이 흔치 않으니까요. 저 역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안나 로젠 위원님이시죠?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50대 중반의 신사가 정중하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김성우 공사,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파견된 책임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는데
눈빛에 진정성이 묻어났어요. 네, 맞습니다. 이유조사단을 대표해서 왔어요. 저는 일부러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첫인상부터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생각은 없었거든요. 김 공사는 제 태도에도 개의치 않고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히 쉬시면서 조사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태도가 의외였어요. 보통 외교관들은 형식적이고 계산적인데 이 사람은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속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차 안에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공사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한국이 북한을 돕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김 공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어려우면 돕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즉시 코웃음을 쳤어요. 형제요? 70년 동안 총부리를 겨누고 있던 사이에 갑자기 형제라고요? 분단이 있었지만 같은 핏줄인 건 변하지 않습니다. 김 공사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정치적 수사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주세요. 저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경제적 이익, 지정학적 전략, 뭔가 있을 텐데요. 김 공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6.25 전쟁 때 우리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미국, 영국, 터키, 필리핀 16개국에서 목숨 걸고 와서 도와주었죠.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와서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이제 우리가 도울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냉전 논리 아닌가요?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죠. 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전략적 계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 공사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정치는 정치고 같은 민족은 같은 민족입니다. 세상에 조건 없는 도움이 어디 있어요? 저는 더욱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반드시 뭔가 숨은 의도가 있을 텐데요. 통일 대박론 같은 김 공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로젠 위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힘든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시아에 대해 상당한 불신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오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너무 개인적인 문제였고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는 어물쩍 넘어갔어요. 현실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상도 필요합니다. 김 공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조건 없이 돕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11만 원이라는 돈을 받으면서 조건 없다고 하는 게 모순 아닌가요? 상징적 의미입니다. 김 공사가 설명했어요. 완전히 공짜로 주면 북한의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최소한의 금액으로 서로의 체면을 지키는 거죠.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설명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른 요구사항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 공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평양 시내를 지나며 저는 계속 질문을 퍼부었어요. 하지만 김 공사는 일관되게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형제의 6.25의 은혜 갚기, 조건 없는 도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김 공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로젠 위원님도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진심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의 눈빛이 확고했어요. 마치 정말로 믿고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죠. 외교관치고는 너무 감정적이고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국제정치를 한다고? 속으로 비웃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저렇게 확신에 찬 모습을 연기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로 믿고 있는 걸까? 숙소에 도착해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속지 않겠다. 반드시 이들의 진짜 속셈을 밝혀내겠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조건이 없을까?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김 공사의 말들을 되새겼어요. 그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 확신에 찬 눈빛, 뭔가 다른 외교관들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오빠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북한 인민군 해군 회의실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유조사단 자격으로 그 회의를 참관할 수 있었어요. 동무들, 각국의 제안을 검토해보자. 북한 해군 사령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노장이었는데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미국의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개방을 요구했죠. 중국은 낮은 선봉 경제특구 50년 한량을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러시아는 라진항을 군사기지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우리를 속국으로 만들려는 조건들입니다. 한 참모가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 체제를 없애려 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땅을 차지하려 해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사실상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국의 제안이 소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무런 조건 없이 구축함 한 척을 11만 원에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참모가 서류를 읽어주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믿기 어려운 표정이었죠. 사령관도 눈썹을 찌푸리며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정말 조건이 없다고 했나?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 조건은 전혀 없고 단지 상징적 비용으로 11만 원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함정이 있을 거다. 한 장교가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분명 나중에 뭔가 요구할 거야.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나? 또 다른 장교가 반박했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조건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나. 저 역시 그들의 의심에 공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거든요. 최신 군함을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주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남조선이 우리한테서 뭘 얻어갈 게 있겠어요? 젊은 장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들보다 한참 뒤떨어진 상황인데 그게 더 의심스럽다고. 나이든 장교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익이 없는데 왜 도와주겠다는 거야?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리춘혁 중자와 개별 면담을 가졌습니다. 32세의 젊은 장교였는데 아버지를 서해 교전에서 잃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리 중자는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의심스럽긴 하지만 남조선이 우리를 속일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한테서 뭘 얻어갈 게 있겠어요? 우리는 가난하고 기술도 떨어지는데 그의 목소리에 자조가 묻어났어요. 그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한국보다 한참 뒤떨어진 상황이었죠. 굳이 복잡한 음모를 꾸밀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도 뭔가 숨은 의도가 있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통일을 위한 사전 작업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리 중좌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이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 중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남조선을 원수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그의 복잡한 심정이 느껴졌어요. 평생 적으로 여겨왔던 상대가 갑자기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누구라도 혼란스러울 겁니다. 결국 북한은 한국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회의실을 나서며 들린 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조건이 없을까? 아니야, 분명 뭔가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모두가 의심하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조건 없는 도움이라는 게 정말 존재할까요? 제 경험상 모든 국제 지원에는 반드시 숨겨진 대가가 있었거든요.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의 죽음을 떠올리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번엔 속지 않겠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유럽으로 첫 번째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제안을 수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곧 저는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어요. 며칠 후 청진 해역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어선 10여 척이 북한 영해를 침범한 거예요. 그 뒤에는 중국 해경 함정 6척이 버티고 있었죠. 이건 명백한 영해 침범입니다. 북한 해군 참모가 분노했어요. 하지만 대응할 전력이 부족했습니다. 백령 1호 사건 이후 사기도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때 한국의 광주함이 나타났습니다. 4,000톤급 구축함이 유유히 청진 해역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유 조사관 자격으로 광주함에 승선할 수 있었습니다. 44세의 박정호 함장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키가 크고 침착한 인상이었는데 눈빛에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타시겠어요? 박 함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접 봐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광주함 갑판에 올라서자 긴박한 상황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다 위의 대치 상황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중국 함정들은 무려 6척, 북한은 구식 경비정 2척뿐이었죠. 수적으로나 화력으로나 압도적 열세였어요.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저는 박 함장에게 물었습니다. 상황을 지켜봐야죠. 성급하게 움직이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박 함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중국 어선들은 태연하게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경고 방송을 해도 무시했어요. 중국 해경 함정들이 뒤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함장님, 경고 사격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박 함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저런 불법 침범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박 함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총 한 발 쏘면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 해요. 다른 방법이라뇨?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에서라면 즉시 무력으로 대응했을 텐데요. 박 함장이 통신병에게 지시했어요. 중국 함대에 공개 주파수로 송신하라. 한국 해군 광주함이다. 우리는 북한과 합동 해상 훈련 중이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주함이 천천히 중국 함정들 사이로 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산책하듯 자연스럽게 말이죠. 이거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위험하죠. 하지만 때로는 담대함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박 함장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국 해군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중국 측이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난 거니까요. 우리는 평화롭게 훈련 중입니다만 방해하신다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 함장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어요. 중국 함정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한국 해군. 이는 우리와 북한 간의 문제다. 북한은 우리의 협력 파트너입니다. 파트너를 괴롭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요. 박 함장이 즉석에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박 함장이 단순히 무력 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정교한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물러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러날 겁니다. 그들도 불필요한 충돌은 원하지 않거든요. 박 함장이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정말로 30분 후 중국 함정들이 하나둘씩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어선들도 덩달아 따라 나갔죠.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저는 박 함장에게 물었습니다. 전쟁은 총을 쏴야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의지와 신념이 더 강한 무기가 되죠. 박 함장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경악했어요. 단 한 척의 한국 함정이 중국 함대 6척을 상대로 당당하게 맞서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한국 해군의 진짜 실력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실력보다는 철학이죠. 박 함장이 답했어요. 우리는 힘으로 억누르기보다는 설득으로 해결하려 해요. 그날 오후 북한 경비정에서 감사 인사가 왔습니다. 한국 해군의 도움에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리춘혁 중좌의 목소리였습니다. 천만에요. 파트너를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박 함장이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해군의 진짜 힘은 최신 무기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신념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들은 정말로 북한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갑판에서 바라본 바다는 평온했습니다. 몇 시간 전의 긴장감이 거짓말 같았어요. 박 함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로젠 위원님, 어떠셨어요? 놀라웠습니다. 전쟁 없이 이길 수 있다는 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입니다. 박 함장이 미소 지었어요. 힘은 있지만 함부로 쓰지 않는 것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중국 함대가 물러간 후 한국과 북한 해군은 합동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기만 했어요. 광주함 갑판에서 저는 북한 해군 장교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리춘혁 중자도 그중 한 명이었죠. 그는 한국 해군들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정호 함장이 먼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광주함 함장 박정호입니다. 인민군 해군 중자 리춘혁입니다. 리 중자가 어색하게 답했어요. 남조선, 아니 한국 해군과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하는 건 처음입니다. 한국 측에서는 28세의 최민석 통신병이 분위기를 바꿔주었어요. 밝고 친근한 성격의 젊은이였는데 자연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중자님,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부산 출신인데 말투가 비슷하시네요. 함흥입니다. 함경남도요. 리 중좌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아, 함흥냉면 고향이시네요. 저희 할아버지가 해방 전에 거기서 냉면 장사하셨대요. 최병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70년간 총부리를 겨누고 있던 남북한 군인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요? 함흥냉면이 그렇게 유명한가요? 리 중자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서울에도 함흥냉면집이 많아요. 면발이 쫄깃하고 양념이 매콤해서 인기가 좋거든요. 최병이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놀랐어요.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실감했습니다. 정치적 이념은 달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은 금방 통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작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에서 엔진 고장이 난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 선 채 표류하고 있었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박 함장이 즉시 무선으로 연락했습니다.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리 중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저희 기술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박 함장이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한국 측은 즉시 기술진을 파견해서 수리를 도와주었어요.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말이죠. 북한 해군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부품이 노후화되어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한국 기술병이 진단했어요. 다행히 저희 배에 예비 부품이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리 중자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수리가 끝난 후 리 중자가 저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런 도움은 정말 처음입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리 중자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남조선을 적으로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막상 만나보니 같은 사람이더군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평생 적으로 여겨왔던 상대가 갑자기 도움의 손길을 내밀자 기존의 모든 인식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남조선을 원수라고 하셨거든요. 리 중자가 계속 말했어요. 서해 교전에서 아버지를 잃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의 복잡한 심정이 느껴졌어요. 개인적 원한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변화가 쉽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리 중자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적이라고 배웠는데 막상 보니 우리를 도와주네요. 그날 밤 저는 광주함 갑판에서 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해군들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그들은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로젠 위원님, 잠 안 오세요? 박 함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함장님, 정말 조건 없이 도와주는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박 함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기술이나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같은 민족이니까요. 정치는 복잡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단순합니다. 박 함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처음으로 조건 없는 도움이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의심해왔거든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합동 순찰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국제 언론들은 11만 원의 기적이라고 보도했어요. CNN은 한국의 파격적 외교 혁신이라고 평가했고 BBC는 조건 없는 형제의 실현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새로운 평화 외교의 모델이라고 썼죠. 반면 중국과 러시아 언론들은 비판적이었어요. 중국 환구시보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냉소했고 러시아 타스통신은 미국의 대리인 역할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브뤼셀에서는 재계 긴급 보고서 제출 명령이 내려왔어요. 마리아 상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안나, 어떤가요? 한국의 진짜 속셈을 파악했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칠간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총 한 발 없이 중국을 물리친 장면, 북한 해군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 진심 어린 도움의 손길들. 복잡합니다. 단순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기에는 제가 말을 흐렸습니다. 안나, 명확히 하세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리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현장에서 본 것과 브뤼셀에서 예상했던 것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조건 없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안나,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세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 첫 문장을 계속 고쳐 썼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은 정교한 정치적 쇼로 보인다라고 썼어요. 그것은 새로운 외교의 가능성이었어요. 하지만 키보드 앞에서 한참을 고민한 끝에 지웠습니다. 한국의 지원에는 숨겨진 조건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써봤지만 역시 지웠어요. 현실과 맞지 않았거든요. 오빠 토마스의 사진을 책상에 놓고 바라봤습니다. 토마스,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마침내 저는 펜을 들고 진실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신뢰였다. 손이 떨렸어요. 제 신념과 경험을 모두 뒤엎는 문장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이 그랬습니다. 한국의 도움에는 정말로 숨겨진 조건이 없었어요. 보고서를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한국 해군은 무력 충돌 없이 중국 함대를 철수시켰다. 이는 뛰어난 외교적 역량과 군사적 억제력을 동시에 보여준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는 그들의 태도였다. 북한 해군과의 합동 순찰에서 한국 측은 일관되게 협력적이었다.
기술 지원, 인도적 도움 등 모든 것이 조건 없이 제공되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를 넘어선 진정성 있는 행동이었다. 마지막 문단을 쓸 때는 더욱 신중했습니다. 이들의 형제에는 장기적 전략이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다. 11만 원이라는 상징적 금액에 담긴 것은 단순한 경제적 계산이 아니라 민족에 대한 애정이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적었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은 기존 국제정치의 관념을 뒤엎는다. 조건과 계산이 아닌 신뢰와 배려로 하는 외교가 실제로 가능함을 보여준다. 다음 날 아침 보고서를 발송하면서 저는 알았어요. 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유럽 언론들이 제 보고서를 인용해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독일 조사관이 본 한국의 진심, 편견에서 감동으로의 여정 같은 제목들이었죠. 마리아 상관은 처음에 당황했지만 결국 제 판단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이라면 믿겠다고 말해 주었어요. 하지만 안나, 정말 확신하는 거야? 네, 확신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제가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EU 내부에서도 반응이 엇갈렸어요. 일부는 제 보고서를 신뢰했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진실을 말했을 뿐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진짜였어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광주암 갑판에서 청진 앞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김성우 공사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희의 진심을 이해해 주셨나요? 공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 의심했던 것을 사과드려요. 정말로 조건 없는 도움이었네요. 김 공사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당연히 의심하실 만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조건 없는 일이 드물죠. 그런데 왜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저는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도움받았거든요. 6.25 때 16개국에서 와서 목숨 걸고 도와줬어요. 이제 우리가 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김 공사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바다에서 총소리가 아니라 웃음소리가 들렸으면 해요. 우리 아이들이 분단을 모르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것이 한국인들의 진짜 마음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리춘혁 중자도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경계심 대신 따뜻함이 느껴졌죠. 로젠 위원님,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리 중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배운 게 많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협력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형제니까요. 리 중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형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정치적 수사로만 들렸던 말이 이제는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박정호 함장은 마지막까지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로젠 위원님 덕분에 우리도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외부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함장님의 지혜 덕분에 총 한 발 없이 평화를 지키는 걸 봤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전쟁 없는 승리가 최고의 승리죠. 박 함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바다가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오빠 토마스의 사진을 꺼내어 바라보았습니다. 토마스, 미안해. 편견에 사로잡혀서 진실을 보지 못할 뻔했어. 11만 원이라는 상징적 금액에 담긴 무게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돈의 무게가 아니라 형제의 무게였어요. 70년의 분단을 넘어서는 마음의 무게였죠. 토마스,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 정말로 조건 없이 도와주더라.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이익보다 마음을 앞세우는 사람들이야. 지금 저는 베를린 사무실에서 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여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군사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조건과 계산이 아닌 진심과 신뢰로 하는 외교 말입니다. 며칠 전 마리아 상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안나, 내 보고서가 EU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 한국식 외교 모델을 연구해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정말요? 그래. 특히 평화적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해 관심이 높아. 내가 본 게 맞는 것 같아.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목격한 진실이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작은 시작이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요. 청진 앞바다에서 시작된 희망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라고 말입니다. 얼마 전 리춘혁 중좌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우리 바다에서 이제 정말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한국과 북한 해군이 함께 순찰하는 모습을 보니 꿈만 같습니다. 김성우 공사의 말대로 이 바다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있었어요. 11만 원의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형제애가 무엇인지, 조건 없는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11만 원에 담긴 형제애의 무게를 확인한 안나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조건 없는 도움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대한민국의 진심, 어떠셨나요? 더 많은 감동적인 대한민국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